옛날 경성의 십자로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허생이란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거친 도포를 입은 어떤 벼슬아치가 초라한 말을 타고서 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생에게 인사를 건네더니 소매 속에서 약방문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보중이끼탕 50첩이 써 있었는데 첩마다 인삼이 들어가는 비싼 약이었습니다. 이대로 지어주되 아무쪼록 약재를 빠짐없이 잘 챙겨주게. 허생은 난감해하며 말했습니다. 50첩이라 하면 들어갈 인삼만 무려 2근이 넘습니다. 저희 약방에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인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시가 급한 일이니 우선 주변의 약방에서 빌려서라도 채워주게. 허생은 그의 말대로 주변에 인삼을 죄다 모아 작두로 썰고 저울로 달아 이끼탕 50첩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벼슬아치가 찾아오자 앞에 내밀며 물었습니다. 약값은 물론 가지고 오셨겠지요? 지금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외상으로 가져가야겠네. 허생은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린 채 한참을 흘겨보다가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모친의 병환이 위중한데 의원 말이 이 방문대로 약을 써야 효험을 본다고 하지 않겠나. 헌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어떡하겠나. 그리하여 돈이 없음에도 어머니의 목숨을 살리고자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온 것이라네. 뻔뻔하게 나오는 벼슬아치의 낯짝을 노려보던 허생은 한참 뒤에 따지며 말했습니다. 내 뉘신지 모르겠으나 이 약값은 절대 잊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러니 사는 곳과 이름을 남겨놓고 가시지요. 나는 얼마 전에 속과에 합격해 현재 성균관에 다니는 김문석이라 하네. 나중에 졸업하고 현감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 꼭 갚겠네. 믿어주게나. 허생은 그렇게 김씨를 보내고 난 뒤 약값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옆 동네 약방에서 빌려온 인삼값을 모두 포함해 무려 1000양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때문에 허생은 이 돈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고 그 뒤로 처가로 들어가 처가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처량해진 신세가 되자 처자식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허생을 탓하고 원망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인어른도 허생을 탓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때문에 그는 집안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죄인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문석은 성균관을 졸업한 뒤 임금의 은혜를 입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평안관찰사 자리였죠. 그동안 허생은 여태껏 그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아 한 번도 그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감사로 부임하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장인 어른이 허생에게 그를 한번 찾아가 뵙고 부관자리라도 얻어보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막막했던 허생은 장인 어른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 평양으로 감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사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지만 문석은 허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길래 내 오랜 지인이라 하였는가? 허생은 자기 성명을 아뢰고 옛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자네 덕분에 모친이 병환에서 일어나실 수 있었다네. 그때의 일은 참으로 고마웠네. 고마웠어. 문석은 이렇게 얘기하고는 주변 사람들과 하던 얘기를 계속하느라 허생과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허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감사 어르신, 소인은 그 뒤로 졸지에 거덜이 나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받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부관 자리라도 하나 내어주십시오. 그러자 문석은 발끈하여 말했습니다. 부관 자리를 달라고? 아무리 그 은혜가 크다 한들 주로 일가 친척을 등용하는 부관 자리를 자네에게 주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10년 전 은혜, 그것이 부관 자리를 달랠 만큼 그리 큰 은혜였던가. 정말 그리 생각하느냐 말이다. 그리고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지 어찌 감사의 옆에서 보좌하는 부관 자리를 노리느냐? 문석의 귀에 눌린 허생은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는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에 집으로 가면서 눈물을 훔쳤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든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은혜를 저버리고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을 상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와 대지가 꽁꽁 얼어붙으니 허생의 처자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장인어른 덕택에 굶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으나 언제까지 신세를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루는 장인 어른이 화를 내며 허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식구들 챙기는 것도 이제 힘에 부치네. 자넨 감사 어른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었건만 정작 그는 자네를 나몰라라 하지 않나. 오히려 한 해 녹복 만섬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헌데 자네는 왜 빚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이 늙은이에게 입만 벌리고 있느냐 말일세. 내가 자네에게 노잣돈을 마련해 줄 테니 다시 찾아가서 한 번 더 따져보게나.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미천은 주지 않겠는가? 허생은 일을 못한다고 할 수 없어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 맨몸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10여일 만에 평양 가명에 닿았는데 김문석은 허생을 보자마자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뭐 타러 이 먼 길을 또 왔는가? 저번에 얘기가 다 끝난 걸로 아네만. 허생이 주저주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가 급히 일어나더니 측근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 자에게 관내 끝에 있는 사랑방을 내어주거라. 감사는 그리 말하고는 바쁜 듯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허생은 하는 수 없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측근을 따라 구석에 있는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창문은 부서지고 지붕은 새서 찬바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내온 음식이래 봤자 꽁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죠. 그는 한시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감사에게 돈을 받고 떠나려 했으나 시종들이 막아서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날은 가고 허생이 가명에 들어온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감사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영락없이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날이 밝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가 감사의 침소로 뛰어들었습니다. 매번 하직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그때마다 주변에서 마가 가명에 곡식만 축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전에 제가 감사 어르신께 해드린 약값을 여봐라. 이 자가 집으로 간다니 노잣돈으로 5냥을 내주어가는 길에 쓰게 하라. 감사는 그의 말을 끊고는 측근을 불러 5냥을 주고 허생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허생은 그제서야 가명에서 쫓겨나듯 나올 수 있었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오고 난 후에 마음가짐이 다르다지만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였죠. 돈을 갚기 싫어서 일부러 자신을 구석에 처박아 놓고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질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겨우 처가에 당도한 허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가의 하인들이 문 앞에 나와 반갑게 그를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분명 내 행랑이 두둑하리라고 짐작들하고 저러는 거겠지. 하지만 땡전 한 푼 뭐 더더운 것을 알면 뒤에서 분명 비웃을 텐데.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장인 어른을 배웠습니다. 한데 장인 역시 그의 손을 붙들고 잘 다녀왔냐며 위로하는 행색이 평소와는 달라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허생은 그런 기분은 무시하고 장인 어른에게 식구들 안부부터 여쭈었습니다. 제 처와 자식은 어디 갔나요? 장인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딜 가기는 바로 자네 집으로 갔지 않은가? 제 집이라고요? 장인이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평안도로 가고 난 뒤 한 사내가 자네 편지를 가지고 와서 딸에게 전해주었네. 그러고는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말일세. 그 일을 벌써 잊었는가? 허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애초 그런 편지를 보낸 일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 그 감사놈이 흉악한 마음을 품고 제가 쓴 편지라고 위조하여 아내를 강제로 빼앗으려 벌인 짓일 겁니다. 어찌 장인께서는 남의 말을 쉽게 믿어 그런 꾀에 넘어가신단 말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평양 감사라는 사람이 그리 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딸을 보낼 적에 오라비들을 함께 보냈으니 절대 그럴 리가 없다네. 허생은 장인 어른에게 물어 가족이 향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집에 당도했는데 집의 규모가 굉장하여 주눅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 입구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마침 하인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곱게 차려 입은 아내와 웃음기 가득한 아이들이 그를 맞이했죠. 여보 괜찮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얼떨떨해하는 허생에게 한 사내가 다가오더니 만나고 싶어하는 어르신이 계시니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내를 따라 사랑채로 갔는데 거기에 웬 사람이 허생을 보고 인사를 나눈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겠소? 당신이야 며칠 전에 가명에서 갇혀 지낼 때 몇 번 보았지요. 한데 무슨 일이오? 그는 품속에서 서신 하나를 꺼내 허생에게 주었습니다. 감사 어르신이 제게 이를 위임하면서 쓴 서신이요. 이것을 읽으면 여태까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이해될 거요. 허생은 즉시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나는 허생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 까닭에 특별한 방법으로 보답하고자 해서 여태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었지. 한데 마침 허생이 여기 찾아왔으니 한동안 내가 그를 붙잡아 둘 참이다. 그러니 너는 한양으로 가서 정해진 날짜 안에 농지와 주택, 노비와 가구 등속을 마련하도록 해라. 따로 허생의 편지를 위조해서 그의 처도 속이거라. 허생이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족의 이사까지 마치도록 해서 그를 놀래켜 주거라. 또한 돈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 모친께서 허생이 지어준 약을 드시고 큰 효험을 받기에 나는 늘 이를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하고 있었느니라. 해서 내 지위가 높아진 이후로 받은 녹봉 중에 반만 쓰고 반은 남겨서 허생이 살 거처를 마련해 주고자 모아놨느니라. 그 돈이 이제 5만 양이 채워져 지금 한양 본가에 있으니 너는 그 돈으로 내가 지시한 대로 처리하면 된다. 서신을 다 읽은 허생에게 사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형씨의 의롭고 남에게 베푸는 은정에도 감동했고 사또 나리께서 진심으로 은혜를 갚고자 하시는 마음에도 감복했소. 여러 날에 걸쳐 나리께서 명하신 일들을 수행하여 이제 막 마무리를 지었소. 또한 제법 풍족한 생활 미천과 관련 문건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았으니 형씨는 거두어 보관하시고 가족과 함께 부족함 없이 살아가시오. 허생은 처음에는 정신이 멍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상황을 파악한 허생은 평양감사 어르신의 훌륭한 은덕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과 함께 그의 만수무강을 빌고 또 빌었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평양감사가 가마를 타고 와서 허생을 만났습니다. 허생은 그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술상을 차려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못다한 얘기들을 이어나갔죠.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종종 왕래하며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